요즘 정말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어제 강원도 화천에서요. 정말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오후 강원도 화천 신병교육대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에는 이 운전자인 남성과 남성의 부인, 두 딸, 그리고 이 집 아들의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차량 밖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4명 모두 끝내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화천의 한 부대에서 신병교육을 마친 아들을 만나고 귀가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겁니다. 보통 이 신병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고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이 부대 밖으로 몇 시간 동안 외출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날 이 가족도 아들과 외출했다가 아들을 다시 부대에 내려준 뒤 약 1km를 달리던 중 왼쪽 굽은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군에 들어간 아들, 신병 교육 마친 이 아들 늠름한 모습 보고 나서 부대에 데려다 준 뒤 돌아가는 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가족 중에 아버지인 운전자만 살아남고 나머지 부인, 두 딸, 그리고 그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은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부러진 그 소렌토 차량에 주변에 구부러진 그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네. 다른 차량이 없는 점 등을 보아서요. 네. 김 씨 차량의 단독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자 외 동승자가 다 그 차량 바깥에 나와서 발견이 됐습니다. 어허.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는지의 여부도 조사 중에 있고요. 네. 또한 과속 그 여부도 수사 중이긴 한데요. 네. 또 경찰 관계자는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고요. 네. 주변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자세한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각이요. 저 사고가 난 시각이 오후 6시쯤입니다. 오후 6시쯤에 지금 혹시라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이제 경찰도 열어놓고 사고 원인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말씀처럼 일단 운전자는요, 지금 당시에는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지금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외부적인 요소, 뭔가 차량이 저렇게 급박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인 요소가 있었는가? 그러면 도로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은요, 길도, 도로도 미끄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블랙 아이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눈도 내렸잖아요. 지난주인가요? 그런데 그 눈이 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도로 표면에 육안으로 잘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블랙 아이스에 미끄러지면서 혹시 사고가 난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경찰은 도로는 미끄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일단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사실 더 정확한 것은 사고 원인은 지금 중상을 당한 운전자, 이분께 좀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사고의 원인인지를 밝혀낼 수 있는 단서가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생존자 아닙니까? 근데 네. 이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지금 병원에 옮겨졌는데, 아하. 그 병원에 옮겨졌을 때 119 구급대원이 물어봤대요. 동승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동승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했는데, 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네. 이 사람이 좀 회복된 다음에 철저히 수사를 해서 왜 이 사고의 원인이 났는지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김동철 교수님, 저 상황은 지금 이 50대 운전자 상황이 이해가 돼요. 지금 사고가 난 것도 충격입니다만 지금 가족들이 혹시라도 어떻게 됐을까 지금 저것에 경황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지금 저 119 안전센터 관계자도 즉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사건을 제가 보고 나였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공감이 들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인 네. 사실 사건이거든요. 자, 보통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그 가족들을 죽음에 내몰게 된 것처럼 본인은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제 그 직접적인 트라우마도 있겠지만 네.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같이 동반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생명과 관련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그 행동에 나섰으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이제 그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뭐 아버지뿐만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족들 예를 든다면 이 아버지의 어머니 예를 든다면 모든 가족들이 상당히 큰 충격들이 있기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외상후 스트레스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느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집단 트라우마처럼 올 가능성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어제 이 오후 늦게 일어난 이 사고 소식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요,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더더욱 안타까운 게 그 동승자 중에요, 자신의 남자친구, 군에 보낸 자신의 남자친구를 이 가족과 함께 면회를 다녀온 여자친구도 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차량에는 5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에 그 군대 간 아들의 엄마 그리고 그 가족의 딸 그렇게 2명 그리고 여자친구 그러니까 엄마, 딸 2명, 그리고 여자친구 이 4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함께 갔다가 오면서 그 차량이 사고 난 차량에서 발견된 것이 너무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데 뭔데요? 이 차량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허. 뜯어보지도 못한 편지였어요. 편지가 10통이 있었는데 이 편지 10통에는 이 입대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쓴 편지예요. 보내는 사람은 네 남자다, 이 남자친구가 쓴 것이고 받는 사람에게는 내 여자다라고 한 여자친구에게 쓴 편지인데 아마 여자친구는 이것을 집에 가서 내가 고이고이 열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열어보지 못한 편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세상에요. 사랑하는 남자친구한테 받은 그 바쁜 신병교육 받으면서 틈틈이 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썼겠죠. 그 사랑스러운 편지 10통을 소중하게 간직해서 집에 가서 아마 읽어볼 생각으로 가지고 가던 그 뜯어보지도 못한 편지 10통이 사고 현장에서 발견돼서 또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대요. 이러다 보니까 김동철 교수님, 이 사고가 난 일가족, 이 가족도 걱정입니다만 지금 그 함께 따라갔다 변을 당한 그 여자친구의 가족분들도 지금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가족의 죽음을 갑자기 이렇게 느끼게 되면 사실 애도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오면서 이걸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부분들이 또 생기냐면 내가 왜 보냈을까? 부터 시작해서 지켜주지 못한 마음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이 되면 결국은 애통의 느낌들이 상당히 지속이 되면서 강한 우울증들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 뭐 부모의 입장이면 다 아시겠지만 갑작스러운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강한 고통을 받는다. 뭐 어쩔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지금 걱정되는 게 네. 지금 부대에서 이 소식을 지금 그 아들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은요? 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신병 아들이죠. 아들은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요? 일단 장례 절차가 끝나면 이제 휴가 등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지금 충격이 왔을 거예요. 아들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듣고 지금 멍한 상태일 겁니다. 근데 이제 장례를 하는 그 와중에서도 아마 정신이 없을 거고요. 근데 그 후에 아까 얘기하셨듯이 상실감, 죄책감이 같이 동반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남은 군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자기가 뭘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도 분명히 올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상담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아버지와 함께 아들 서로가 얘기를 나누는 그 과정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 소식을 접한 이 많은 분들이요, 그런 의견도 남기셨어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아들이 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의가사 제대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의가사 제대라는 게 뭐냐면 집안의 문제, 즉 집안의 사적인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제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의가사 제대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요. 아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지금 사회에 돌아간다 해서 누가 가족이 없는데 그리고 물론 아버님 지금 계십니다만 이 황망함이 더 심해질 수도 있지 않냐. 오히려 군대에서 더 체계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견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만큼 너무너무 이 사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진짜로 황망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 겨울은 그런 거잖아요.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농한기라 그러잖아요. 그 수확의 기쁨도 누리고 또 이렇게 또 내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데 세상에 농한기에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서귀포시에서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지난 10일에서 17일가량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네. 이 특별단속에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네.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게 귤이잖아요. 아, 그렇죠. 감귤. 네. 너무 맛있죠. 네. 네. 감귤을 수확철이에요. 이제 수확을 하면 감귤을 수확을 하면 돈이 이제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이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이 감귤을 팔아서 목돈을 손에 쥐니까 주변에서 그 돈을 노려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아유, 세상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네네. 하면 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확이 됐고 이제 농한기니까 시간은 많으시고 돈이 있으시니까 이제 유흥업소 같은 데를 가시는 거예요. 심심하시니까. 네네. 근데 유흥업소에 가서 여성분들을 만나시는데 이 여성분들이 이 노인분들에게 접근을 한 이후에 돈을 목돈을 사기를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아니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어르신들 요즘 진짜 이 사회적인 문제예요. 홀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한 해 동안 열심히 감귤 농사를 지어서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아서 정말로 이제 한 큰 돈을 목돈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귀하게 어렵게 버신 돈이니까 누가 쉽게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사기가 당했을까요? 이제 이런 유흥업소에 가서 처음에는 조금씩 말을 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고 나면은 여성분들이 접근을 합니다. 제가 과수원에 가서 뭐죠? 일 좀 도와드릴까요? 일손부족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도와주면 고맙죠 하면 도와주러 갑니다. 네. 그래서 귤도 따주고 하면서 접근을 해요. 친해지죠? 네. 그럼 친해지면서 얘기들을 서로 나눌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면 갑자기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들고 집도 없고 너무 돈도 없고 힘들어요 하면서 막 우니까 또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좀 도와줄까? 돈 좀 빌려줄까? 하면서 돈을 처음에는 조금씩 빌려주다 보면 결국은 한 3천만 원, 세상에요. 5천만 원 이렇게 거액의 아이고.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하.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는 네. 갑자기 잠적을 해요. 아이고. 그래서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특별단속에 나서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제주 관내에 비일비재하면 제주도 자체가요 지금 비상령을 내려서 이거 조심하세요라고 지금 이렇게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뭐 노래도 같이 불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서로가 아는 사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 집에 가서 귤도 따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이제 막 울면서 자기 비관을 하는 거죠. 이제 집세 낼 돈도 없다라는 둥, 뭐 없다라는 둥 하면은 이제 노인들은 그냥 퍼줘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터주고 난 다음에는 만나주지도 않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목적 달성했으니까. 뭐 얘기하냐면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주면 10만 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서 이렇게 저녁 먹으러 가서 같이 밥 먹어주면 또 10만 원 준대요. 그러다 보면은 하루에 그냥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그냥 써버린대요. 아니 김윤희 프로펠러님 지금 저희들 귀를 의심케 해요. 같이 이 여성분들이란 사람이 노래방 가서 그 어르신들하고 노래 불러주면 10만 원, 같이 밥 먹어주면 10만 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 돈뿐만 아니라 아마도
뭐 이거 사달라고 하면 사줄 거고요. 아하. 그래서 아마 하루에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아마 그때는 당시에는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또 농사가 끝났고 돈이 들어왔고 아 이거 나한테 일종의 보상이야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마 돈을 썼을 거고 세상에. 또 온갖 말들로 또 외로움을 달래주셨을 거예요. 외로웠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 어르신만 특별해요.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건 다 어르신이 있기 때문이에요라고 하면서 그래 나는 이런 일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얘와 나의 소통이야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하, 세상에. 김동철 교수님, 이 어르신들이 그때 당시에는 밥 한 번 먹어주고 10만 원 그 여성들한테 주는 거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냐. 에이, 뭐 이 정도 이 처지도 어려운데 이 아가씨한테 내가 뭐 사줄 수 있지. 또 노래방 가서 불러주고 아이고 뭐 같이 나랑 또 오히려 신명나게 해줬으니까 줄 수 있지. 야금야금 주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그 여성들한테 사기당한 액수가 불어났습니다. 이게 사실 악질 중에 악질 범죄입니다. 자, 노약자를 상대로 그리고 노인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노인분들은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맞아요. 겨울철에 수확을 해서 목돈을 좀 만졌는데 맞아요. 자, 이걸 노리고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악질 중에 악질 범죄 같은데 네. 자, 보통 이제 이렇게 사기범들이 정을 통한 그러니까 마음을 통한 마음으로 일단은 접근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의 신세 한탄을 하죠. 네. 자, 신세 한탄에 대해서 노인분들은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네. 또 본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없다 보면 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렇게 범죄에 노출이 되시면 네. 결국은 이 노인분들은 비관을 하고 네. 그리고 상당히 우울도가 높아지면서 결국은 안 좋은 일까지 만들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아하, 있습니다. 네. 사실 가족들에게도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되실 거고 네. 그리고 본인도 상당히 비관이 있기 때문에 화병이라든지 네. 극단적인 선택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범죄들은 네. 정말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당연하죠. 네. 매년 이런 뉴스가 연말이 되면 네. 또 제주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지 네.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제주도 서귀포시 관계자 얘기가요, 앞서 우리 김동철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실제 이런 피해를 당하신 어르신들 중에요, 이런 여성, 접근하는 여성에게 3천만 원 정도 이 거액을 뜯긴 후에요, 만나주지 않자 잠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경악스러운 일입니까? 관련해서요, 이 피해를 본 어르신들, 그러면 주변에 좀 알리면서 우리 이런 거 조심하자, 예방책도 좀 마련하자, 소문내고 다닐 만도 한데 오히려 가슴앓이를 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를 서귀포시 관계자한테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이 이렇게 그러한 그 피해를 입어도 이렇게 고소라든가 이런 걸 못하는 이유가 집안이 창피하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기 시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이 뜯겼다. 그럴 줄 공개적으로 해서 막 고소하고 경찰서 가서 피해 그 여자분들을 이렇게 좀 찾아달라 이렇게 하질 못한대요. 이게 좀 창피스럽고 해서. 그래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 시골 농가, 이 농가에서 소문, 입소문처럼 무서운 거 없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뭐 또 제주도 하면은 다 아는 그 그러겠네. 주민들이고 해서 네. 뭐 창피해서 이제 고소도 못 한다고 하는데 아유. 그 설령 고소를 해도요 이게 상당히 좀 구제받기가 어려워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러면 그 가해자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이름이 가명입니다. 아이고. 이름이 가명이고요. 주소 같은 것도 다 허위고 세상에. 실제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고 또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아, 예. 제주도 현지인이 아니라 육지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육지에서 이 도우미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제주도 먼 데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원정을 가서 사기를 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네. 그래도 이제 법적인 구제를 받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여성들에게 돈을 줄 때 네.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어허. 차용증을 받고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야지 나중에 소송을 해도 이기지. 만약에 그냥 줬으면 그건 법적으로 증여가 돼서 네. 이 사람이 안 갚아도 사실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차용증을 해서 주시고 정말로 악질적인 사기꾼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래도 경찰에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최단비 변호사님, 우리 이제 이인철 변호사님이 그 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차용증이라는 건 설명해 주셨지만 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 그런 상황이 되면 앞서도 동정심 유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 여성들이 접근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어르신 저 이렇게 어려워요 하면은 그냥 돈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맞죠. 그리고 처음에 뭐 10만 원, 10만 원 그럴 때에는 그냥 준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 불쌍하니까 뭐 밥이나 사 먹어라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것이 10만 원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네네네. 하나는 지금 식품위생법에는 영업자를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네네. 지금 결국은 이것을 시간을 소요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한 거잖아요. 네. 그런 영업에 이제 부류들이 있는데 시간을 소요하면서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영업 정지나 과태료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3천만에서 5천만 원을 뜯어간 것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배상을 받을 수가 네. 있는가? 앞서서 10만 원, 20만 원 이런 작은 돈들은 증여라고 볼 수가 있지만 3천만 원, 5천만 원은 차용증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보기는 어려워요. 분명히 빌려주셨을 거예요. 물론 그 기한이 뭐 괜찮아지면 갚아라 이럴 수는 있지만 분명히 기한이 없어도 돈은 빌려준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분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한다면 사기로 고소를 먼저 하는 방법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부터 분명히 돈을 갚을 의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갚을 의도였으면 잠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가명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를 하시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이후에 고소와 동시에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시청자분들 중에는 혹시라도 혹여라도 이 어르신들을 타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뭐 저기 그 농사진 돈을 건전한 그 여가 활동 즐기시지 젊은 여성들하고 뭐 노래방 간다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돈을 줘요.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 나무랄 만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김동철 교수님. 이분들이요, 홀로 농사를 지으신, 그 어려운 농사를 지으셔요. 지금 이 어르신들이요, 주변에 알리지 못한 이유가 혹시라도 육지로 지금 사회 진출해 나간 자녀들이 알까봐, 가족들이 알까봐 창피해서 못 알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평소에 말벗이 그리웠던 거 아니에요? 그럼 자녀들 찾아뵙기나 있습니까? 아,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또 그러니까요. 움찔되는데요. 실제로 자녀들이 사실 노인분들에게 사실 어떤 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사실은 좀 자주 연락도 하고 네. 소통이 잘 됐다면 이런 일이 꼭 생겼을까라고 하는 또 의심도 사실 좀 들긴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이게 노인분들이 일하는 노인분들이 일에만 몰입되어 있다가 수확철에 큰 돈을 이제 얻게 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통이라든지 뭔가 취미라든지 어떤 놀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큰 돈을 만졌을 때 어떤 유흥이라든지 네. 어떤 그 호기심에 좀 이렇게 몰입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사실 이제 뭐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 당국도 마찬가지고 뭐 놀이를 만들어 주시든 문화센터를 좀 활성화시켜서 오랫동안 교육을 시켜 주셔야 네. 사실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갑자기 어떤 일들이 당했을 때는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네. 교육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 네.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 관계기관은 그런 얘기를 해요. 좀 건전한, 보세요. 어르신들은 게이트볼, 오름 등반 등 건전한 취미생. 물론 이 오문참 팀장님한테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게 말은 쉬워요. 그것도 누가 벗이 있어야 저게 재미가 있죠. 혼자 오름 등반하기 뭐가 재밌어요. 3주체가 열심히 하세요. 일단 경찰은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기친 여성들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관계기관에는 계속 계도를 하세요. 이런 거 꼭 주의하세요, 어르신들. 그리고 자녀들은요, 그 부모님을 타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 꼭 전화 자주 드려서 말벗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3주째 모두 열심히 하세요. 그런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야, 진짜 이 연말입니다. 연말 연초에 여러분 많이 사는 거 있잖아요. 복권 대박 노리는 거 있잖아요. 복권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남성 작심한 듯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요. 그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어설펐습니다. 당시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에 뭔가를 뒤집어 쓴 거구의 남성이 가게로 들어옵니다. 네. 지금 강도짓을 하려고 머리에 반바지를 뒤집어 쓴 아이고. 건데요. 여기 복권방입니다. 곧장 카운터로 다가가서 순식간에 가게 집기를 무너뜨리고 여주인을 위협하는데요. 네. 때마침 다른 손님이 들어오려고 문이 열리는 순간 여주인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갑니다. 네네. 당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주인이 저렇게요, 다급하게 도망가는 순간 저 강도는 여유롭게 계산대를 뒤져서 네. 현금을 모조리 챙기는데요. 네. 그런데 저 남성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쓰레기통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여유롭게 주섬주섬 현금을 챙겨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쓰레기통에 걸려서 휘청거리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모습이 어설픕니다. 네. 허둥지둥 가게를 이제 저 남성이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하. 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아하. 있는 힘껏 밀어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아하. 다급한 마음에요. 이 강도가 문을 이렇게 밀쳐도 보고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까지 해보는데 이미 도간에 든 신세였습니다. 답답했는지요. 이 남성이 지금 바지를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바지를 들어서 문고리를 확인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순간 열린 문 앞에 경찰들이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하. 테이저건을 들고 있었어요. 네. 놀란 척 강도를 저 경찰관들이 순식간에 제압을 한 모습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아하. 아니, 지금 저는 처음에 저 복권방에 뭔가 뒤집어 쓴 사람이 들어오길래, 할로윈데이, 엊그제 할로윈데이 영상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도대체 뭘 뒤집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저 강도를 보시면 이 몸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하. 키가 180이 말이 돼요, 넘고 진짜. 100kg가 넘는 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이 굉장히 잘 되죠. 네. 그래서 저 사람 뭐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에요?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어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인이고 그러면 저 미국인이 지금 저 복권방에서 현금 51만 원 4천 원, 51만 4천 원 정도를 챙겼는데 네. 저 외국인이 왜 저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 외국인이 1988년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어요. 어허. 입국을 하고 나서 네. 우리나라에서 영어 강사로서 살았습니다. 네. 영어 강사로 살다가 2011년에 실직을 한 이후에 계속 무직 상태로 국내에 체류를 한 거예요. 네. 알려진 바로는 네. 국내에 현재 아직은 관광 비자가 남아 있어서 불법 체류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하. 국내 체류하고 있었고 국내 체류할 당시에 범죄 전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2011년도부터 거의 지금 7년 이상을 무직 상태로 국내 체류했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네. 그 생활고로 인해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아하. 합니다. 저 뒤집어 쓴 게 여러분 파란색 있죠? 저게 반바지랍니다. 반바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어설픈 강도지만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어쨌든 강도는 강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0키 180cm에 110kg 거구가 성큼성큼 들어오니 저 주인께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공포스러우셨을 것 같고요. 네. 그 와중에도 기지를 발휘하셨어요. 어허. 딱 때마침 손님이 들어왔을 때 막 뛰어나가시지 네네.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문을 잡습니다. 못 네. 나가게 하려고. 어허.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도망쳐 갔을 거예요. 네. 근데 또 주변에 소리를 지릅니다. 강도야라고 네네.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에 또 지나가시는 남자 행인이 같이 문을 잡고 못 열게. 밖에서 문을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아하. 네. 문을 잡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성 행인이 지나가시다가 또 인근 그 지구대 가까워 있었나 봐요. 어허. 그래서 막 가서 저기 강도 들었다고 아마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문을 열었을 때 네. 경찰관들이 들이닥친 아하. 겁니다. 지금 저 모습이 그러니까 밖에서 여주인분과 지나가는 행인 남성분이 합세를 해가지고 문을 못 열게 잡고 있었거든요. 저는 자동 잠금 장치가 밖에서 있었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이게 왜 안 열지? 미국이니까 영어로 했을까요? Why this door? 뭐 그랬을까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경찰이 오고 있었고요. 정말로 다행히도 저 미국인은 강도는 잡힐 수 있었습니다. 잡게 됐습니다. 피해자분의 남편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내가 죽었다는 생각이 등장하대. 처음에는 너무 정신이 없고 놀래서, 어떻게 하든가 여기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있는 집기를 밀치고, 빠져나갈 수 있었대요. 그래, 이제, 그 강도는 안에 있었고, 지는 이제,
밖에 나갔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문을 잡아 있었고, 거기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그 지나간 행인이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신고를 해 주셨고, 아저씨가 같이 이제 문을 붙잡고 있어 주셨고, 그래서 경찰분이 불과 뭐 1분도 안 돼 오셔가지고 바로 뭐 진압이 된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요 반석 파출소가 불과 한 50m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큰 힘이 됐을 싶습니다. 집사람 많이 놀라가고 지금 뭐 가슴도 좀 통증을 느끼고 이래서 지금 현재 쉬고 있습니다. 김동철 교수님, 이 강도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유분수지 파출소가 코앞에 있었다네요, 지금. 네, 팥줄소가 50m 앞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준비를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뭘 또 뒤집어 쓰기도 네. 하고. 자, 그리고 이 준비를 하루 전에 준비를 했었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준비를 보면- 한 게 죄송합니다. 준비를 한 게 저 정도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 범죄를 조장하는 것 같으니까. 네네. 준비를 했는데 뭐 영상에도 있지만 뒤집어 쓴 게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네. 쓰레기통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아하. 그리고 문을 이렇게 당기는 것들도 상당히 좀 어설프 보이거든요. 그 전날 사실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네. 외국인인 걸 알려질까봐 네. 외국인인 걸 알려질까봐 말도 하루 종일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범행 때도 사실은 위협을 하는 어떤 말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외국인인 걸 알까봐 아예 얘기도 안 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준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준비가 안 돼 있는 아하. 주인은 상당히 이제 뭐 고통스러운 충격이 있었겠지만 네. 제가 볼 때 상당히 우픈 그러니까 네. 뭐 웃기기도 하고 슬픈 네. 이런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검거를 했던 경찰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잘 못해요, 그냥. 말은 안 했습니다, 아예, 들어가서. 주먹으로 그냥 때리듯이 하면서 카운터 쪽으로 가니까 여자는 이제, 약간 무서우니까 이제 소리 지르면서 예. 도망 나갔고, 뭐 범행 동기는 뭐라고 하던가요? 생활고라고 합니다. 밥을 며칠째 못 먹어서. 이전에 그래 했고, 지금은 무직입니다. 한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아, 가족 전혀 없어요. 예, 예. 아, 그럼 결혼도 안 한 사람인가요? 예. 이인철 변호사님, 이 남성의 정체가 정말로 더더욱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30년 가까이 한국에 있는데 한국말 전혀 못하고 경제력도 없고 지금 뭐 하는 사람일까요, 대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우리 한국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국제 결혼도 많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 시험 봅니다. 아. 한국말도 시험 보고 한국 역사 같은 것도 시험 봐요. 아하, 굉장히 그래요? 이제 잘합니다. 그리고 뭐 한 3년만 살아도 진짜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네. 이 사람은 30년을 한국에 살았잖아요. 한국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냥 한국에서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아하. 본국으로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사람이 최단비 변호사님 처음에는 들어왔다가 지난 1988년에 들어왔다가 한때는 뭐 영어 강사도 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그 뭔가 적성을 살려서 자기의 특성 잘할 수 있는 걸 살려서 쭉 하면 됐지 왜 이렇게 무직으로 경제력도 없이 지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영어 강사 일을 하다가 지금 나이가 60세가 넘었기 아, 때문에 그래요? 63세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점점 더 들면서 취업이 좀 어려웠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범죄를 선택하면 안 되지만 선택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선택했던 것 같고 네. 이번 건과는 조금 다르지만 네. 우리가 많은 사건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입국을 하고 영어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 강사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는데 이게 좀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입국을 할 때 처음부터 외국인 강사로 입국을 하는 E비자가 있어요. 네. 일하는 그 E비자로 들어올 때에는 범죄 네.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네. 그 비자가 아니라 만약에 국내에 가족이 있다라고 해서 F비자 같은 것으로 들어오면 그런 절차가 없어요. 아하.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범죄 경력 증명서들을 본국에서 이제 제출을 하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위조 서류들을 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입국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절차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근데요, 지금 경찰은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저 미국인 강도에게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했어요. 그런데 네. 저 사람 미국인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으로
예. 신병이 인도돼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는 겁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 그걸 속지주의라고 그래요. 아하. 땅 지자를 써서 네네.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이 적용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네. 지금 이 사람은 한국에서 네. 더군다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처벌하고 아하.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게 좀 부적합하다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 추방을 합니다. 그리고 추방하고 다시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군요. 어쨌든 정말로 저 복권방에 계셨던 사장님은 지금 심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아서 안정을 취하고 계시대요. 하루빨리 다시 생업 전선으로 나올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피 같은 돈, 우리 피 같은 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피 같은 돈을 빼앗는 파렴치한 범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예, 49세 남성이 있었는데 부인과 이혼하고 홀로 3남매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네. 이 사람의 직업은 이제 일용직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추락사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보험을 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그 위로금 같은 게 2억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아하. 아, 그러면 2억 3천만 원으로 이제 3남매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아버지 친구라는 사람이 접근을 합니다. 아하.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당황을 했을 거, 황망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유족 보상 절차도 알아봐주고 내가 너희들을 잘 지켜주겠다, 보호자 역할을 해주겠다 하면서 접근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무려 18차례에 걸쳐서 이 2억 3천만 원을 전부 다 편취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니, 그 당시에 삼남매가요, 나이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10대 있던, 그 당시에는요, 저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는 삼남매가 10대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사회생활이 경험이 없으니까 황망한 마음에 경황도 없잖아요. 그런 틈을 타서 접근했을지 모르겠지만,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처음에는 보호자 역할을 해주겠다, 이 감언 이설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삼남매의 칠촌 인척을요.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게 합니다. 아마 형식적인 절차였겠죠. 아하, 네. 그리고 나서 정기적으로 돈이 올 때마다 내가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까 네. 좀 빌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네. 또한 내가 전셋집을 구해주겠다고 하면서 2,150만 원을 갖고 갔는데요. 네. 실제로 알아보니까 보증금 100만 원짜리 집이었던 겁니다. 아하. 거의 2천만 원을 자신이 꿀꺽했네요. 꿀꺽한 거죠. 아하. 네,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다 편취해 겁니다. 네. 세상에.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조금 전에 나왔던 표현 중에 후견인이란 게 대체 뭐예요? 이 후견이라고 하는 게 미성년자 후견인도 있고 성년 후견인도 있는데 이 권리 같은 것들을 제대로 본인이 주장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은 아직 어리니까 네네. 또 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정신적으로 조금 힘드시다거나 아니면 치매 걸리셨다거나 이런 경우들한테 이제 후견인으로 그 사람을 이제 미성년자 같은 거 양육해주고 네.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들을 말해요. 법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칠촌 인척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견인 제도를 악용을 한 거죠. 그래서 칠촌 인척 후견인 지정을 하고 본인이 사실상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칠촌 인척도 아마 믿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봐주겠지.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법상으로 보호하는 후견인이 아닌 본인이 자녀들에게 접근을 해서 돈을 야금야금 빼먹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3자녀들이 우리가 돈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 좀 돌려주세요. 어허. 빌려줬으니까. 돈 돌려주세요.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사대금이 곧 들어와. 근데 민사소송 아니면 소송을 지금 하고 있어. 곧 이길 거야. 내가 그 돈이 들어오면 갚아줄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간을 연장을 한 거예요. 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믿었죠. 아빠의 친구니까 믿어서 기다린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갚지 않았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의 사실 아빠의 목숨값이잖아요. 아빠의 목숨값으로 빌려준 돈을 이 사람은 뭐 했느냐. 자신은 이 가로챈 돈으로 수입차 빌려서 타고 다니고요. 이렇게 악독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네. 김동철 교수님, 우리 임두껍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인간의 탈수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친구의 유족들한테 그 어린 삼남매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사망 당시 13남매 나이가 11살부터 17살. 정말
정말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뭐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요.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의 친구인 척, 사실 아버지 친구이지만 네. 그리고 이제 뭐 보호자인 척하면서 이제 접근하는 이런 사기의 행각들이 많이 있긴 한데 네. 보통 이렇게 당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사망을 부재 중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엄마라도 있으면 되는데 이 두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아빠도 없는 상황에서 가장 아빠와 가까운 사람에게 위탁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믿어버린 거죠.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사기를 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사탕발림으로 해서 네. 아이들을 속인 이런 범죄들은 네. 정말 악질의 범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삼남매가요. 이 삼남매한테 돈을 야금야금 빼간 아버지의 친구라는 남자는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동안 이 삼남매는요.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가 보려고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근히 이 생계도 꾸려가려고 정말로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았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런 삼남매한테 이런 천인공날 몹쓸 짓을 저지른 이 남성 정말 따끔하게 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사기 전과도 다수 있고 신용불량자고요. 아하. 그리고 너무너무 악질적인 게 뭐냐면 친구의 목숨값이에요. 친구의 목숨값은요, 그 자녀들을 진짜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신들이 이렇게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정말 안타깝고, 만약에 피해 변제가 되지 않으면 이제 중형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되는 게 네네. 후견인 제도거든요. 네네. 후견인은 보호자예요. 보통은 보호자가 부모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차라리 엄마가 지금이라도 친권을 회복이 돼서 엄마가 아이들을 보살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엄마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아쉽고 네. 이 후견인 같은 것도 법원에서 지정을 하는데 네.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자식들의 자녀들의 돈이거든요. 법적인 돈을 써도 되는지 후견인 관리가 좀 제대로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최단비 변호사님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아버지도 여의고 이 사회에 기댈 곳은 전혀 없는 이 삼남매가 혹시 나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범죄 피해자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있고요. 이 네. 센터 등과 협력을 해서 이 삼남매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아하. 하고요. 법률 지원도 할 수 있고 심리 상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심리 상담 등도 할 수 있어서 이러한 지원을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구입니까? 이게 친구예요. 이 사건을 접한 많은 분들이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누리꾼들 자식 같은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진 못할 망정 어떻게 저러냐. 사기칠 데가 없어서 아버지 일은 아이들 상대로 사기를 치다니 아버지 일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들 텐데 저런 사람에게는 산소도 아깝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 글쎄요. 정말로 이 삼남매는 글쎄요. 김동철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뭐 트라우마 우리가 또 표현은 말은 또 쉽게 합니다만 이 삼남매가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대인관계를 하면서 사람을 쉽게 이제는 못 믿을 것 같아요. 다 사람을 불신하는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진짜.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사회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3명의 남매가 있지만 이 3명의 남매가 다 같이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형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동생들을 관리도 못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울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나가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사회를 믿지를 못합니다. 아하.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 대한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네. 결국은 심리적 압박을 받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지원센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네. 변호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네. 뭐 생계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심리 지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좀 잘 받는다면 네. 아직은 청소년이고 네. 그리고 10대들이기 때문에 네. 또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이 홀로 삼남매를 키워오던 이 남성이 이 아버지가 근로 현장에서 안타깝게도 사망한 시점이요 2015년이에요. 그럼 올해가 20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요 이제 20살 됐습니다. 이제 정말 자기 앞가림 제대로 이제서야 좀 할 나이 정도 됐고 막둥이는 14살이에요.
아직도 부모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그런 나이예요. 그런 3남매한테 이런 천인공노할 뒤통수를 쳤던 이 남성, 정말로 법에 눈물이 있다면 따끔하게 정신 차리도록 법이 단죄를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